출발 새아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저는 단연코 행복과 사랑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서글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며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가짐으로 행복 전도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준다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은 그만큼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2월의 금요일 행복 전도사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디뎌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지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역시 빨간 옷을 입으시고, 빨간색은 아니고 아주 좀 주황색인가요? 어쨌든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빨간 걸로 입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좀 밝은 옷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약속을 정말 지키셨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네요.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빨간색을 입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역병이 물러가라는 의미로. 네. 예, 동지 역병아 물러가라. 예. 예. 네, 어제 이제 추가 확진자 4명이 나오면서 확진자는 총 23명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확진자 숫자는 급격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방역 당국은 방역망을 뚫고 이게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접촉자들을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대로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의료계에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으로의 확대를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역 감염 사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해외에 다녀오지 않고 국내,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 가족처럼 이제 밀접하게 지낸 사람에게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뭐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그 곳에서 이제 제3자에게 전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병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혹은 누구한테서 내가 옮기게 되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본격적인 지역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국내 전염 사례들도 대부분 이제 가족이거나 뭐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이제 가까운 지인들 여기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제 해외에서 감염이 됐던 그 사례들인데 대부분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1월 23일에서 24일 전후해가지고 입국한 경우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그 3,700명 정도가 탔던 대형 크루즈 선박에 그분들이 또 그 확진자를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0명 넘게 이제 확진자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일본 당국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그 확진이 확인된 이후에도 곧바로 격리 조치를 들어가지 않고 2, 3일 정도 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일본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3,700명 정도를 다 검사를 또 아직도 덜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온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그때 그 해외의 경우가 옛날에 사스나 뭐 메르스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중 낫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감염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 확산 속도는 빠르다라는 걱정이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사망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제 2% 정도 전후한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치사율이요? 예, 치사율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스가 10% 내외였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도 이제 30%를 넘는 그런 강력한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이런 게 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중국 국내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최신 그
외신 기사들이나 의학 저널들의 속보를 좀 보니까 슬슬 중간 추세가 꺾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뭐냐면 이제 중국 내에서 검사 키트가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인데도 그 사람들이 확진을 못 받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키트가 보급되면서 급격하게 계속 많은 그 확진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통제를 한 뒤에 중국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라서 통제가 강력하게 시행된 이후에는 확진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은 잘 안 걸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즈 보던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중위 연령, 그 감염자 중에 중위 연령이 49세에서 56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동이 감염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23명의 확진자 중에서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매우 가벼운 증상만 보인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이제 질병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다는 건데 사스를 예를 들면 8천여 명의 확진자 중에서 어린이가 135명이었는데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왜 그런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해답이 나온 건 아닌데 아마도 이제 성인병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고 면역력이 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정도 추측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씻고 다녀서 이제 예방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지난달에 이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그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5년 뒤에 당신들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이런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제 경찰대 학생 박씨 사건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은 보통 이제 지구대 팀장이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이제 경위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순경이나 경장급의 경찰관들은 다 내 밑이 된다. 이런 인식에서 그래서 이제 내 오만한 밑에. 막말을 쏟아냈던 건데 그랬군요. 이 학생의 처분에 대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가야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네. 박 씨의 그런 소망은 이뤄지기 힘들게 됐고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이제 막말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아왔고요. 네. 지난 3일 사건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대는 재학생 현행법을 어기면 퇴학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이 학생은 퇴학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술 먹고 예. 나이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한 건데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물론 뭐 본인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걸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기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잔뜩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경찰관, 게다가 동료 경찰관들을 깔아보고 무시하는 엘리트 경찰관, 이거는 이제 생각만 해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럼요. 그런 사람인 거고 당시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곤욕을 치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임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 미리 좀 차단이 됐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보통 주치감경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술 먹고 이러면 내 필름 끊어져서 그래요 미안해요 이러면 좀 봐줬는데 요즘 주치 난동자는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주치난동이라는 게 본색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경찰대 참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위안을 삼읍시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신당의 그 이름에 대한 향배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그 명칭 쓸 수 없다였고요. 네. 일단 그 안철수 전 의원 본인 이름이 당 이름에 들어가게 되면 정당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붙어 있게 되면 네. 그게 일단은 당에 대한 홍보긴 한데 동시에 안철수 전 의원 본인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소속 정치인 한 명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안철수 신당 임경빈입니다. 이래버리면 임경빈 홍보도 되지만 동시에 안철수 홍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은 물론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긴 한데 네. 2년 남은 대선 때까지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 된다라는 게
선관위 해석인 것 같습니다. 뭐 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요 예전에 돼지갈비집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정말요? 하고. 진지하게요? 네. 예, 정말요. 예.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네. 물어봤는데 네. 내가 노영이 돼지갈비집 딱 생각해봤어요. 네. 내 이름을 걸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정치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에 혹 빠져가지고 네. 수긍을 할 뻔했는데 정당 정치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는 거는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김대중당, 김영삼당 같은 것도 없었다. 보수정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겠네요. 드렸는데 네. 그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소속 정당명 칸에 안철수가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가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건지 혹은 안철수 개인에게 투표를 하는 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거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당의 새로운 명칭을 다시 선정해가지고 내놓겠다는 얘기도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 그러니까 새로운 당 이런 또 뜻도 들어가고 본인 이름도 들어가고 참 나름대로는 네. 이거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뜻이 꺾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차라리 뭐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친안연대였으면은 그나마 통과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의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두 분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 전화드려서 한번 찾아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근데 또 첫 이야기가 조금 뭐 그렇게까지 아주 명쾌하게 좋은 건 아니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뭐 잘하고 있다 혹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걱정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다행히 확산 속도가 중국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다행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정부가 이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치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권이 잘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땐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계시고 새누리당 여당인 김무성 대표가 있었는데 두 분이 만났어요. 네. 만났어 가지고
이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네. 추경을 편성하자. 네. 이걸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는데도.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뭐 여당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 상황을 정치적 이 정정 중단 선언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 질병이지 않느냐. 네네. 지금 야당에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 이럴 때는 그래 같이 하자. 이건 뭐 질병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있느냐. 네. 이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자신이 먼저로 지금 정신이 없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 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임시국회도 소집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좀 공조하는 모습이 어제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당 대표가 나서서 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같이 네. 하지 먼저 제안했어야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홍문표 의원님? 저는 우리 서른 최고위원하고 반대입니다. 네. 반대실 건 저도 예상했는데. 정치권이 예. 잘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지금 국가적인 매뉴얼을 갖고 최일선에서 방역하고 있는 건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TV와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내 일이 아니고 국가 일이구나 그랬는데 네. 최근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소위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지금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일이 돼버리고 작은 지방일이 되고 가정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정부가 네. 정치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서른 최고위원 대로 여야가 좀 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가동할 수 네. 있는 네.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중국 대사가 얼마 전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네. 이 신임장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이 행동은 네. 네. 너무 우리 한국 정부를 얕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300만 개의 소위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정부가 선수를 쳤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낯설 것도 없는데 네. 어디다 그렇게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가짜 뉴스다 뭐 해서 이것도 뒤집는 네. 그런 행동.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부산을 갔는데 이렇게 뭐 300명 500명 모여놓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지역에서 우리 홍성 예산만 해도 이 대보름 행사 20명 30명도 다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또 의사협회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는데 거기서는 지금 어디입니까 후베이? 네.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네. 그 인근 4개 지역을 다 통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한 곳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주위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전역을 다 해달라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소위 4월 달 총선 때문에. 신집핑 총선 때 네. 신집핑 모셔오기 전략에 헐소리를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는 거다. 중국 이러시군요. 눈치 보는 것 네. 아니냐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국 소위 어디입니까 우한 폐렴 이게 공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용어 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신종 코리아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YTN에서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WHO에서 그렇게 권장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권장 사항이라도 국민이 빨리 알아듣기 쉽고 방역할 수 있는 그 용어를 써야지. 네. 일본에 우리 지난번 그 지진이 났다든지 원전 폐쇄될 때 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원전 폐쇄라고 합니까? 일본이라는 얘기를 썼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권 행사를 하면서 네. 국민 생명 보호를 하는 정부로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소위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저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런데 서른 지적합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당적 대응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다. 이 지적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어제 회의를 2번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2번 할 때 이름 갖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한 폐렴이냐 아니면은 신종
코리안 바이러스냐. 네, 코로나 바이러스냐. 이것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붙여느냐 갖고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중국에서 발생된 거고 그 지명을 쓰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세계적인 그 규정이랄까 합의가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더라도 그 질병 지역 이름을 쓰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명을 쓰도록 되어 있지. 이를테면 서울에서 그러면 질병했다고 발병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질병이라고 서울 폐렴이라고 쓰면은 대한민국이 좋겠습니까? 네. 역시사지에서 그걸 안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한 폐렴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이 세계적 정세의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걸 우한 폐렴으로 돌아가겠다면은 그건 자유한국당 정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럼 일본의 원전 폐쇄됐을 때는 이번에 왜 원전 그걸 폐쇄하고는 다른 게 질병이기 뭐가 때문에 다릅니까? 이 질병이거든요. 아니죠. 질병 부분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 더 무섭기 그렇게 때문에. 하자고 합의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질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지의 그 우리가 활동 원자력 경우하고 이 질병 네. 경우하고 구분을 해서 네. 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원자력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소장 문제가 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명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 지난 15년 동안의 공소장 공개 관행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선택하냐. 이거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를 조금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피사실 공표는 이건 분명히 형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이 불법적인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사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피사실 공포를 해왔어요. 네. 이걸 가지고 소위 심하게 말하면 장난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권이 침해된 건 물론이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말살된 게 우리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피사실 공포는 안 된다. 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래서 지난 12월에 법무부 훈령으로 공소장을 공고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네. 훈령으로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가 훈령에 그렇게 정해놔놓고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 훈령을 안 지키면 난 뭐냐. 난 원칙대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에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답인데 그런데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해서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또 공소장이 재판 시작하면 벌써 공소장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공개가 되잖아요. 네, 공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굳이 감추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감춰서 무슨 더 실익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오는 건데. 네. 그러나 원칙으로 훈령을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장관이면서 훈령을 어기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 원래 이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안 한다 그러는 거는 오히려 조금 논리적 모순이다, 자가 당착이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그때 당시 당대표 때 이 최순실 사건에서 이걸 요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소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 당시 지금 장관이 이걸 추궁을 했어요. 왜 공개 안 하느냐. 재판에서 나올 건데 미리 국회가 보자는데 달라. 네. 이래서 그때 내놓고 이걸 기초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한때는 요구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지금 장관이 돼서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요, 지금 길게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 금태섭 의원이나 소병철이나 또 그 외의 법률적인 전문가와 양심 있는 분들은 여당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아까 우리 최고 의원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들으면은 어떤 필요할 때는 다 활용해서 써놓고 지금 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변명은요, 누굽니까? 권은희 의원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 개가 웃을 짓이다라는 용어를 참 극하게 썼는데 오, 세게 그럴 말씀하셨네.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이 추 장관의 이 행동은 추잡한 겁니다. 그건 추잡한 아니고요. 거예요. 어? 네. 완전 자기 다른 필요 올 말씀인 것 때는 같고. 법령으로다가 뭐 이렇게 아니 규제하고. 훈령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어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월 그게 달에 했습니다. 잘못이죠. 해놓고 지키지 못할 그걸 안 훈령을 왜 지키면은 만듭니까?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걸 공수장이고 피사실 공포를 해가지고 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까? 네.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피사실 공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추미애 장관을 나무랄 만한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 피사실 그런데 이건 공포라는 있습니다. 거를 하필 지금 하느냐. 예, 이 시점에서. 네, 이 시점에서 하느냐. 그 그거를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부 검찰 우리가 그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요번에 그 울산 그 김기현 그 사건에 14명이 총동원된 이것을 하필이면 왜 추 장관이 지금 와서 이 칼을 쓰느냐 이게요. 그건 그래서 재판을 추 장관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 장관은 아주 지금 독선적이고 추잡한 지금 장관을 아유, 하고 있는 그건 거예요. 아니죠. 그건 고쳐야 지금까지 돼요. 검찰 개혁을 하자고 했고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을 저는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역대 법무장관 중에서 추미애 장관 정도만 했었으면요 한국 사법 상황은 훨씬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오래 하면 추미애 할수록 장관이 나라는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혁자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리를 했다 생각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도 뭐 점에는 공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원론적 입장에서 원리주의 입장에서 이거 법에 정해놓은 거고 네. 훈령에 정해놓은 아니, 건데 자기 홍영기 필요할 의견도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기 필요할 때 이 법을 에이, 필요한 활용해서 건 쓰고 아니고요.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죠. 다 알려진 지금 거죠. 다 알려진 거기 박근혜 때문에 신문기사에 다 나왔던 건데 탄핵이 굳이 감춰야 할 게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 최순실 이 사건에 처음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네. 처음에 새로운 그때 게 그렇게 나왔고요. 해놓고 이건 전부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네. 뭐 신문지사에 다 나왔던 지금 건데 청와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저 김기현 주기가 나온 그 이 사건을 이걸 네.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국회가 봐야죠.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고 나중에 재판 때 봐라. 이거는요 장관으로서 이 월권이지. 전문은 있을 안 수가 나왔지만 없어요. 요약본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디 일단 요약본이 국회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공개를 했는데 뭐요? 그 요약본 국회에 공개를 안 보내주고 했는데 있죠. 7시 27분 45초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는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신 경우에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거니까 곤란한 질문도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 아주 뜨겁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주제도 사실은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또 혹은 자매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두 번째 칸에 올리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홍문표 의원님께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분까지 가야지 입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구책입니다. 네. 이 발단의 동기는 선거를 앞두고 4+1이라고는 협의체에서. 그동안에 보지 네. 못했던 이런 해괴망측한 소위 정치판이 벌어지니까 이 속에서 자유한국당도 살 길을 찾자. 그리고 네. 자구책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내는 정책이 바로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선택했는데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몇 명이 가느냐가 지금 핵심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듣는 걸로 봐서는 쉽게 답은 못 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창당이라는 것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황을 좀 보자 하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른 의원님께 그러니까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거는 가짜 정당이다 이런 말까지 사실 하셨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은 안 해야 맞죠. 공당의 입장에서 이런 사수를 부리거나 이런 뭐 국민을 속이는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는 바를 정자입니다. 네. 뭐 정사입니다. 정치는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수를 부리면 이게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막말 서로 다 양보를 해서 여당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수를 부린다면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실패한다 봅니다.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이다. 받아들일 턱이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왜곡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표를 준 거지 자유한국당이 다시 또 자정당? 자매정당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무슨 자매입니까? 자, 지금 사설, 아주 새로운 용어를 쓰셨는데 사술. 네. 이 사설은 4+1이 사설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4+1이. 아니, 국회 누구도 대한민국 누구도 인정 않는 정당을 또 국회 소위 교섭단체가 안 되는 정당을 끌어모아서 오늘의 이 정치 형태를 비현실적으로 가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이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이 이거 용납을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습니까? 용납 안 하면 그냥 놔두지. 용납 안 하려면 가만히 놔둬야 된다. 놔두면 예. 국민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용납 안 하면 하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실패할 거 얘기를 하는 아닙니까? 거죠. 아니죠. 속으로는 실패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지. 속으로만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과 제도 속에서 있는 국회에서 이건 법과 제도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자꾸 분리하니까 30석 중에 지금 여러 가지 통계로는 한 20석을 우리 한국당이 비례해서 덕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배가 아프니까 모든 방법을 해서 뭐 자매가 아니다, 뭐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비판에서 국민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은 그냥 놔두고 속으로 좋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랬어요. 이 문제는 저는 이미 법과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 해서 생기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니까 그냥 지켜보시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마지막에 이 행위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최고위원님께서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확실합니까? 아이고, 제가 최고위원이 들어있는 한 그런 네. 사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 20석 넘어가도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20석이나 200석을 가져가는 일에도 우리는 정도가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건 엉터리고. 요즘에 이인영 대표 조금 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야종이 만지작거려서 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한번 건은 봐야 최고위원이 되는데. 이걸 내가 막아야 나쁘니까 됩니다. 남도 나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최고위원이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주 고맙습니다. 네, 아주 갑자기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로 고맙다 그러시고.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이 미래한국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황교안 대표 지금 계속해서 종로 출마하냐 마냐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계셔요. 그래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종로 출마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늦었다. 이제 출마한다고 해도 사실은 너무 좀 모양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요. 또 TK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왜 우리한테만 자꾸 그러냐.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해라. 뭐 이런 얘기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홍 의원님이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저는 뭐 국민은 안 듣겠죠. 우리끼리니까. 네, 우리끼리. 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종로 출마 황 대표가 먼저 선언했으면 지금 총리 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네. 저는 출마를 못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가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정치의 선수
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놓쳤다고 보고 이제 차선책이 뭐냐 하는 것을 아마 황 대표께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서 이야기도 듣고 언론의 이야기도 듣고 과연 무엇이 좋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 저는 오래가지 않고 네. 곧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곧 결정할 것이다. 어디를 결정할까요, 그러면? 글쎄 지금 봐서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천기누설이라서 지금 근데 말씀 못 어느 해주시겠다는 건데. 조직체든요. 예. 어느 집단이든 뭐 정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희생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무리가 따라갑니다. 네. 내가 이런 희생을 할 테니까 같이 가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도자는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물쭈물 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교안 대표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두 부분에 다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자기 희생적 자세들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결단력이 있지도 않고 우물쭈물하는 이런 지도자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네. 지도자로서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미.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출마 안 할 쪽으로 선택을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비례로 가겠습니다. 비례로 가면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왔다 생각하고 어디를 선택을 하든 이미 실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비례로다가도 미래한국당 가야 이 되니까.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당에서 누구도 이걸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하는 이 사실을 보고서 참 자유한국당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른 남의 걱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자꾸 악담을 하는 거 그거는 악담이 그거 아니라 하면 안 돼. 냉정하게 볼 때 한 그렇다는 당의 얘기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인데 그렇게 그냥 모멸적인 예, 얘기를 하면은 안 되고요. 모멸적인 얘기인지 죄송합니다. 너무 심했으면. 그러면요, 그거는 취소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취소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저 현상을 설명해서 아이, 따르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취소한다고 그래야지 뭐 그래갖고 이 황 대표의 입장은 쥐들이 가깝게 보면은 네. 참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종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비례냐. 또는 뭐 안 나가는 게 좋냐. 또는 네.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한 4가지 정도의 안을 놓고 뭐 아주 수척할 정도로 고민을 해요. 아. 엊그저께도 뵀는데 그 단식 투쟁할 때보다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정도로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을 맡고 선거는 눈앞에 있는데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에 좋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뇌에 찬 고민하는 기간을 뭐 조금만 좀 지켜봐 주세요. 네. 너무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혹평을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근데 얘기도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바둑 용어인데 길게 생각했는데 결국 놓는 수가 악수더라 이건데 지금 그에 비해서 우리 예찬 대표는 일찍이 재작년 전당대회 할 때 출마 않겠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당내에서 지도력에서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게 딱 나오는 현상인데 네. 나오는 저 현장인데 이걸 자유한국당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 보고 예. 이게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구나. 누구라도 나서면 그 지도자 됩니다. 네. 일단 황 대표 얘기는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황 대표님께서 들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종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호남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통일운동 전념하고 정치 안 한다더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서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내에서 예. 당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임종석 전 실장은 우리 당의 뭐 인적 자원인 건 충분하죠. 네.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는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출마를 하도록 권유도 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지금만 출마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네. 또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처지인데 뭐 통일운동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 국민의 기여는 해야 되겠는데 네. 당원으로서 기본 의무니까요. 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조금 좀 여당이 이 치사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이 전략 전술인 것 같아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방금 우리 설채고위원 말씀대로 뭐 이건 불출마 엊그저께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염체가 없으니까 네, 법무 자꾸 관련. 당해서 네. 좀 나오시오. 역할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그리고 네.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네. 이제 이런 것은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그때 심정은 이랬는데 지금 당도 그렇고 나라가 그러니 네. 내 역할하겠다. 이렇게 치고 당당하게 나와줘야지. 네. 본인은 계속 뜸들이고 있고 그리고 당에서는 오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불출마했는데 또 통일 전념원 하더니 또 나와? 네. 이런 그 찬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소위 민주당에서는 이 전략상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그 속임수랄까 네. 또 돌아서면 알 수 있는 이런 정치는 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 속임수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고민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조언을 하는 건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좀 앞질러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서른 의원님께서는? 저는 아마 이 그 본인이 말한 그 조건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정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애매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황 대표 공격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얘기가. 그래서 최고위에서 다르죠. 네, 최종적으로 이 상황이 오면은 네. 지금 대표님의 지금까지 우리 최고위원님이 살아온 거나 정치력으로 이건 안 된다. 국민 정서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또 우리 당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는 나는 이게 청와대 문 대통령의 어떤 전략에서 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측을 갖고 있는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라면 다행인데 네. 최고위원님이 뭐 반대한다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5914 쓰시는 우리 애청자 분께서요. 서른 최고위원님, 홍문표 의원님 자주자주 출연해 주세요. 안 봐서 섭섭해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는 정말 더 자주자주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